지난 시간에 설계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계의 원칙을 이해를 하면 솔리드를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설계의 원칙을 말씀을 드렸죠. 퀵으로 한 2분 정도 이 설계의 원칙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설계의 원칙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였나요? 그렇죠. 설계의 원칙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변경되는 것과 변경되지 않는 것을 구별하라. 이 얘기였습니다. 설계의 원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이 변경되는 것과 변경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한다. 이 내용들이었죠. 변경되는 것과 변경되지 않는 것을 구별한다. 왜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자주 변경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피처가 달라지고 버그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좋은 설계라는 것은 변경이 다른 모듈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것과 변경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보실까요? 보시면 A는 바뀌는 모듈이고 B는 바뀌지 않는 모듈입니다. 바뀌지 않는 모듈에 A가 의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B가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A는 안전하죠. 영향을 덜 받는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반대로 바뀌는 모듈이 바뀌는 모듈에게 의존관계가 맺혀 있으면 B의 변화는 A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좋지 않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뀔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서버전, Git 이러한 그런 내용의 로고들을 가지고서 잘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구체적으로 작성된 거는 잘 바뀔 가능성이 크다. 네트워크 통신하는 방법이라든지 개별 DB에 대한 커넥션을 연결하고 처리하는 로직이라든지 UI를 핸들링하는 부분이라든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핸들링하는 영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잘 바뀔 수 있는 항목들이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된 것들은 잘 바뀔 수 있다.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모듈에 대해서 의존관계가 이렇게 맺혀져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추상 클래스를 도입을 한다. 혹은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도입을 한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이렇게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얘는 바뀌지 않게 되죠. 추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인터페이스들이 그 시그니처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안에 바디가 변경이 됨으로써 확장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추상 클래스는 잘 바뀌지 않고 이 잘 바뀌지 않는 추상 클래스가 외부가 의존관계가 맺음으로 A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잘 바뀌지 않는 추상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 실제 구현체는 구체적인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 실현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주 변경되는 모듈에 대한 의존성을 끊을 수 있다. 그 얘기였고요. 그런 측면의 이런 설명들이 결국 SDT, Stable Dependency Principle, 보다 안정성이 있는 방향으로, 보다
안전한 쪽으로 의존성을 갖게 해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x가 fan-in, fan-out을 관계를 놓고 보면 전부 다 fan-in만 있기 때문에 이 x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어서 바꾸면 바꾸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 군데서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매우 바뀌기 어려운 구조. 스테이블이 매우 높은 구조인 거죠. 반면에 여기 있는 이 y는 어디서도 참고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y가 다른 모드를 참고하고 있죠. 따라서 y는 눈치 없이 바꿀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얘는 스테이블하지 않은 구조,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한지에 대한 안정성 지표 i 값을 구할 수 있었죠. i가 이게 0으로 갈수록 뭐였습니까? 예, 매우 안정적이다, 바꾸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였죠. i가 1로 가면 뭐였습니까? 불안전하다, 바꾸기 쉽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 i는 fan-out 나누기 fan-in 더하기 fan-out,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Stable Dependency Principle에서 위배되는 것이 이 Stable이 0.25의 I 값을 갖지만 얘는 0.75의 값을 가져서 안정성이 얘가 더 훨씬 안정한 건데 얘는 오히려 불안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디펜던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를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이라고 말을 한다. DIP를 적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은 SAP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안정된 정도만큼의 그 추상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SAP.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었어요. 그죠? 그 추상화는 어떻게 재느냐? 전체 NC가 컴포넌트의 클래스이고 NA가 컴포넌트의 추상 혹은 인터페이스 개수였죠. 그래서 전체 클래스분의 추상 혹은 인터페이스 클래스의 비율. 그래서 대부분의 클래스들이 추상과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걔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아지겠죠. 반면에 이 NA 값, 전체 클래스 대비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의 클래스의 수가 적어진다면 걔는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추상도가, 여기 보시는 이 추상도가 늘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고통의 구역이라, 이 쓸모없는 구역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고통의 구역은 안정화가 매우 안정되어 있는데 걔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는데 바꿀 수 없게끔 여러 군데서 나를 참조하고 있는데 걔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으니까 확장하기가 어렵죠. 예, 안정적이지만 변경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태인 거고, 지금 이 영역은 추상성이 매우 높은데 나에게 디펜던스를 거는 애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yclic Dependency Principle에서 의존성은 순환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된다, 이 의견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이 외제에서는 이런 식의 순환이 나오므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환이 나오므로 이 순환을 끊거나 끊는 방법으로 DIP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따가 설명드릴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형태로. 그래서 여기 Permission이라는 여기 있는 이 Permission이라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는 Authoriser의 Permission 클래스의 추상 인터페이스 클래스인 거고, 걔를 상속받아서 이 Permission이 구현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이 엔티티가 이렇게 Authoriser의 의존성이 맺어졌기 때 그때 유저 클래스가 퍼미션 클래스에게 의존성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 이 내부에만 있는 거고,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의 관계는 여기 보시는 요 상속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리가 차단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순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그림의 같은 경우에는 오소라이저도 그렇고 엔티티도 그렇고 둘 다 퍼미션이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존성이 맺어지게끔 잡은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순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설계의 원칙, 간단하게 퀵으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격적인 솔리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는 로버트 C. 마틴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정리해낸 객체지향의 설계의 원칙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솔리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S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에요. 단일 책임의 원칙. Open Closed Principle. Open, 열려있다. Close, 닫혀있다. 확장에는 열려있고 변경에는 닫혀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이 리스코프는 사람 이름인데요. 리스코프의 Substitution, 치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세, 하위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는 곳에는 상위 클래스로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즈어, 상속에서 이즈어 관계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 예, 인터페이스 분할의 원칙.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P,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의존성 역전의 법칙. 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RP. 객체지향 설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 원칙이 바로 이 SRP입니다. 예. 하나의 모듈, 혹은 클래스, 혹은 컴포넌트, 뭐 이런 것들의 단위가 있을 때 이것은 그 해당 클래스나 모듈이나 컴포넌트가 단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A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A라는 클래스는 A라는 클래스 이름에 걸맞게 어떤 책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책임 이외의 것은 그 A 클래스가 비헤이비어로서 갖고 있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런 단일 책임의 원칙은 이 모듈이, 컴포넌트나 클래스가 이런 단 하나의 일만 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 모듈이, 이 클래스가
바꿔야 된다면 그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일 뿐이어야 한다라는 의도의 원칙입니다. 단일 책임. 이것도 사실은 좀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클래스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동일한 외부의 액터에서부터 오는가? 그러면 걔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따가 SRP 테스트를 통해서 이 SRP가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은 모듈의 응집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집력이 높다는 뜻이죠. 비슷한 것끼리, 유사하는 기능끼리, 혹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 그 메소드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이것이 뭉쳐져 있는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나 비헤이버에 대해서는 의존성이 매우 약해지겠죠. 예, 그렇게 커플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SRP는 모든 설계의 기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방이 있다면 그 방이 드레스룸이라고 세보시면 그 드레스룸에 우리가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옷이죠. 옷이에요. 왜? 드레스룸이니까. 드레스룸에는 드레스가 있겠지. 그런데 드레스룸에 갑자기 쌀이 있네요. 이마트에서 사온 10kg짜리 쌀이 있어요. 그러면 대번 그걸 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죠? 왜 쌀을 왜 여기다 놨어? 왜 여기다 놨어? 이 뜻이 뭐예요? SRP를 깨트렸다는 얘기죠.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죠. 예. 그게 바로 SRP입니다. 우리가 서랍을 보면 서랍도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칸에는 필기류, 두 번째 칸에는 여러 공책류, 세 번째 칸에는 밴드, 스탬플러, 포스트잇, 이런 거,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치면 그 규칙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자원들을 할당해 놓으면 편하죠? 찾기가 편하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서랍을 분할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밑에다 놨다가 맨 위에다 놨다가 이런 현상. 이거는 싱글 리스폰시빌리티가 깨진 거예요. 클래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RP는 정리정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예, 설계를 할 때 정리정돈. 비슷한 거네? 그러면은 내가 이쪽 클래스에다가 놔야지. 여기에는 이런 비헤이비어가 있으면 안 되네? 그럼 얘가 왜 갖고 있지? 이런 비헤이비어를 담을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클래스에서 얘를 저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이거죠. 이게 SRP예요. SRP. 그림으로 좀 보시면요. 제가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내부에서 이 SRP를 적용해서 보자면 우리가 UML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스 안에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행위, behavior, operation이 있죠. 아까 SRP는 응집력이라고 했단 말이죠. 응집력. 따라서
이 속성, 데이터, 그리고 어떤 행위, 오퍼레이션이 리드 라이트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오퍼레이션들이. 이 라인들이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서 걔를 억세스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데이터가 선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집중되어 메소드들이 몰려 있다면 얘는 응집력이 매우 높겠죠. 따라서 SRP를 의미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대비 이렇게 클래스 내부의 비헤이비어를 담당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멤버 함수, 메소드 이런 것들과 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내부가 함수와 변수가 매우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SRP는 여러 가지 그 지표로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SRP를 지표로 찾아내는 그러한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CK 매트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K 매트릭. CK 매트릭이라는 것은 C와 K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CK 매트릭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샤덴버, 캐머러 이 두 사람이 연구해서 만든 그 매트릭입니다. 예. 이 CK 매트릭이 객체지향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측정 매트릭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CK 매트릭에는 6가지의 세부 매트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LCO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COM. 이 LCOM은 Lake of Cohesion of Method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간의 응집력의 부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메소드 간의 응집력이 좋지 않은 거겠죠. 부족도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 LCOM이라는 매트릭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COM이 낮으면 낮을수록 응집력이 매우 높다. 그 얘기는 뭐를 유추할 수 있다? SRP가 매우 높다. 그렇게 설계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기계적인 방법으로도 그 해당 클래스의 응집력, 더 나아가서 SRP를 알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SRP 테스트라는 방법으로 이 SRP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SRP 테스트는 매우 쉬워요.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이곳에 클래스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명을 씁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이 스스로 메소드 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것을 이렇게 읽었을 때 make sense 하고 문맥적으로도 맞게 된다면 그 클래스는 SRP가 준수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오토모빌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동차. 그 오토모빌은 스타트, 스탑, 체인지 타이어부터 get oil까지 여러 개의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죠.
아까 SRP 테스트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오토모빌이 스스로 스타트한다. 이랬을 때 말이 통하는가 라고 보라고 했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동차가 스스로 스타트한다. 말이 통합니까? 어떠십니까? 스타트한다. 말이 통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니, 자동차는 무생물인데 어떻게 스스로 스타트를 하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객체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동차가 스스로 스탑한다. 뭐 다 안 되는 거겠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 이건 객체의 관점에서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스타트한다. 말이 되잖아요? 그럼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스탑한다. 이것도 말이 되겠죠. 또 바꿔볼까요? 자동차가 스스로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말이 되십니까? 자동차에 그런 기능이 있나요? 없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 그럼 이거는 어떤 클래스가 change tir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왜? 뭐 정비사, 자동차 정비사 그런 클래스로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이 메소드가 이동되어지는 것이 더 낫죠. 그 다음 드라이브를 볼까요? 드라이브. 자동차는 스스로 드라이브 한다. 이건 좀 make sense 하지 않죠. 드라이브는 운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스탑은 뭐 자율주행차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드라이브는 잘못된 예제입니다. 드라이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메소드일까요? 그렇죠. 드라이버, 운전자, 운전사. 그런 사람에게 이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더 의미적으로 말이 되겠죠. 자동차는 스스로 세차한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워싱머신 같은 그러한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자동차는 스스로 체크 오일 한다. 오일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한다. 말이 되죠. 근데 이거는 분분해요. 매번 제가 강의를 하면 저도 막 헷갈려요. 예, 그래서 저도 체크 오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아닌 걸로 get 오일. 자동차는 get 오일 한다. 어떻습니까? 되죠? 네. 이 예시를 놓고 봤을 때 이 SRP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가 SRP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SRP 테스트를 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SRP 테스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직원들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클래스를 열어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 클래스가 SRP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 혹은 뭐 함수 이름 이것이 매우 직관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작성되어 있어야 돼요. 이름이 막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이름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클래스가 스스로 메소드 한다. 이게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RP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직관적인 이름으로 함수나 클래스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SRP 테스트였습니다. 다음으로
OCP. OCP는 객체 지향 설계에서, 그러니까 SRP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 더 이상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SRP가 깔렸다고 가정했을 때에 설계가 정말 변경에 유용하냐, 그렇게 짜져 있느냐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속성이 이 OCP입니다. 클래스는 확장에는 열려 있고 수정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A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A 클래스에 기능을 넣으려고 그래요. 새로운 기능, new feature를 넣으려고 그래요. new feature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존의 A 클래스가 완성이 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 새로운 기능으로 new feature를 메소드를 더 만든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기능의 추가를 위해서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추가한다거나 혹은 메소드 자체를 고치게 되면 클래스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캡슐화 상태가 무너질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넣다 보면 클래스가 라지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SRP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추가되는 업데이트 A 클래스를 두고 얘의 디펜던트를 걸어서 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해야 하는 그 피처는 new feature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를 상속받아서 여기서 구현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용자는 A 클래스의 갱신된 버전을 쓰고 싶을 때에는 얘를 액세스를 합니다. 얘가 인터페이스나 abstract 클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액세스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게 어댑터 패턴이에요. 이것이 OCP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얘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 A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기존에 A 클래스가 있었는데 이 기존의 A 클래스는 확장만 된 거잖아요. 수정을 하지 않고. 예. 그것이 변경을 쉽게 하고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는 그러한 설계 방법입니다. 내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무도 여러분이 작성한 클래스의 코드를 변경할 수 없게 하면, 클래스 코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자바는 .클래스 파일로 배포를 하라는 얘기겠죠. 그쵸? .클래스 파일로 배포를 하고 그 특정 행동은 수정에 의해 닫혀있게 만들게 되겠죠. 클래스 파일이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 행동을 여러분이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클래스 안을 잠겨 놓았기 때문에 클래스 파일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 행동을 바꿀 수는 없어요, 원래. 그런데 수정을 하고 싶어요. 수정을.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확장에 열려있다는 말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건데요. 근데 누군가가 그 변경을 추가 확장해야 한다면 수정을 잠궈 놓은 코드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잠가놓은 클래스를 상속하여 오버라이드 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델리게이션 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A 클래스가 이렇게 있을 때에 얘를 확장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A가 있고 확장하고자 하는 new 피처를 정의한 abstract 클래스를 두고, 예, 얘를 상속받고 얘가 이건 new A예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델리게이션 하는 방법. 이 방법이 1안이 있고요. 2안으로는 뭐가 있는가? 2안으로는 뭐가 있냐면 A 클래스가 있어요. 똑같이 A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new 피처가 있어요. new 피처에 그게 있어요. 얘는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해서 얘를 상속받고 얘는 그냥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런 식으로 다중상속으로 new A를 처리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저는 얘를 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상속보다는. 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 두 가지 중에 방식으로 하는 것이 확장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그 얘기예요. OCP를 반영한 설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픽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래픽 에디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근데 요 쉐이프이라는 도형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렉탱글 직사각형과 원이라는 게 있고, 그냥 이 쉐이프의 델리게이션에서 구현하는 그래픽 클래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래픽 에디터라는 클래스가 쉐이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항상 이런 관계들을 보면 그 I 값을 한번 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I 값 구해 볼까요? I 값을 구해 보면, 자, 그래픽 에디터는 I 값이 어떻게 됩니까? 팬아웃이 3이죠. 팬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1이에요. I 값이. 그러니까 매우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불안한 클래스죠. 막 바뀔 수 있어요. 렉탱글은요. 팬아웃이 1입니다. 팬2는요. 하나예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0.5가 됩니다. 얘도 그럼 0.5겠죠. 얘는요. 쉐이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팬아웃은 없어요. 그러니까 0이죠. 그러니까 안정된 것에 의존성이 맺혀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쉐입은 잘 변경되지 않는 클래스이고 렉탱글과 서클은 쉐입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렉탱글과 서클의 그래픽 에디터가 의존성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추정을 해보면 쉐이프에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도록 정의된 메소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렇게 바꿔줍니다. 즉 얘를 끊는다는 거죠. 이 디펜던시를 끊고 아예 끊어버리고 그래픽 에디터에서부터 draw shape이라는 이 메소드를 쉐입에서 draw라는 메소드를 상속받게끔 해서 직사각형을 그리던 서클을 그리던 나는 쉐입에 draw를 콜하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코드로서는. 그렇게 하면 만약에 렉탱글, 서클이 있지만 정사각형을 그리는 방식은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걔는 스퀘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얘에 대해서 이렇게 얘도 상속을 받으면 되죠.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OCP의 이러한 유연성에 대한 거고요. 이건 단순히 상속만을 가지고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아까 설명드렸던 변경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i 값을 찾아보시고요. 그것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주로 여기서 뭐가 변경될 것 같은가? 그럼 얘가 바뀐다. 그럼 바뀌는 놈에 의존관계가 있네. 걔를 깨야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i 값은 그냥 구조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다음 세 번째로 LSP입니다. LSP는 리스코프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리스코프 치안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위 클래스는 상위 타입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예, 이런 거. 지금 라이센스가 있는데 라이센스는 퍼스널 라이센스가 있고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퍼스널 라이센스와 비즈니스 라이센스라는 공통된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이센스를 외부에서 사용하는 빌 클래스는 퍼스널 라이센스나 비즈니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디펜던트가 맺혀지지 않고 이 상속을 해주는 이 인터페이스 클래스에 디펜던트가 맺히게 해주는 거죠. 이거 아까 OCP에서도 봤던 구조죠. 여기서 이 LSP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자리, 퍼스널 라이센스가 프로그램상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 라이센스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이지어 관계라고 하죠. 이지어 관계. 그러니까 퍼스널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다. 맞죠?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다. 맞죠? 예, 뭐 이렇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LSP를 잡을 때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얘는 렉탱글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죠. 스퀘어가 있습니다.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스퀘어는 is a rectangle이다. 맞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라는 길이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란 말이 없어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이에요. 하나의 사이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rectangle R 해가지고 결국 이게 LSP, 여기가 하이 클래스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이 클래스는 is 상위 클래스다. 이렇게 치환될 수 있다. 그 얘기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스퀘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스퀘어. 예, 스퀘어가. 여기에 스퀘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의 렉탱글 R에 인터페이스를 쓰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R은 가로, 세로 길이를 세팅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얘를 5를 넣어버리면 이 스퀘어 안에서는 set W, set H가 없잖아요. set side가 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중에
면적을 계산하면 10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스퀘어의 인스턴스를 넣게 되면 여기서 에러가 나죠. R의 면적은 얘 곱하기 얘로 나올 텐데 25나 혹은 4가 나오겠죠. 이 R의 에어리어가 여기서는 5의 제곱인 25나 지금 R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인 4가 나와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폴스가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여기서 하이 타입은 상위 타입으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그 말대로 잘 됐는데 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상속 계층을 잡을 때 어떠한 원리를 따라야 되는지. 그것은 LSP 원칙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에 상속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비헤이비어에 의해서 상속 계층을 잡아야 됩니다. 이 예를 한번 보시죠. 이것도 제가 아이패드로 그려본 건데요. 삐뚤삐뚤하네요. 네. 새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새에는 독수리, 타조, 펭귄 다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예제죠. 그래서 이주어 관계로 따져볼까요? 독수리는 새다, 타조는 새다, 펭귄은 새다. 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LSP를 준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독수리는 날 수 있고 타조나 펭귄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새가 프라이라는 메소드를 갖겠죠? 새니까. 그럼 독수리가 상속을 받는 건 맞지만 타조나 펭귄은 그거를 상속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 잡은 상속 계층이에요. 잘못 잡은 상속 계층. 상속 계층을 잘못 잡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LSP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잡았어야 됐냐? 왜 독수리가 새 맞고 타조도 새고 펭귄도 샌데 여기서 독수리, 타조, 펭귄도 샌데 라고 말할 때, 이 샌데라고 말할 때 그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관점에서의 새인 거죠. 하지만 상속계층, 객체지향의 상속계층을 잡을 때는 그 관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비헤이비어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의 비헤이비어가 뭐가 있습니까? 사냥하는 게 있습니다. 사냥. 나는 게 있습니다. 우는 게 있어요. 하지만 타조는 나는 게 없습니다. 펭귄도 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펭귄은 스위밍이 있어야죠. 스윙. 따라서 관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속 계층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비헤이비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상속 계층은 잘못된 것이다. 그럴듯해 보였던 것 뿐이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새라는 클래스가 있고 날 수 있는 새, 독수리, 제비 뭐 이렇게 쓰겠고 참새, 날 수 없는 새에서 타조, 펭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잡은 이 모양도 완벽한 구조는 아니에요. 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래서 LSP는 하이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 상속 잡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상속을 잡을 때 하이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로 대체될 수 있게끔 만드는 상속 구조를 잡기 위해서 비헤이비어를 기반으로
상속을 잡아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ISP입니다. ISP는 매우 쉽습니다.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 그러니까 어떤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정할 때에 일반적인 클라이언트에 맞춰서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보장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클라이언트 클래스는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터페이스를 분할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OPS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OPS라는 클래스. OPS라는 클래스에 OP1, OP2, OP3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저가 O1, 유저 2가 OP2, 유저 3가 OP3만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유저 1은 OP2와 OP3를 전혀 사용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PS 클래스에서 OP2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되면 유저 1은 OPS 클래스를 컴파일로 새롭게 배포받은 거를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저 1은 OP1 뺏기 사용하지 않는데 OP2가 바뀌었다고 해서 OP1이 OPS라는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OP2 때문에 바뀌는 OPS가 변경된 클래스이니까 그 변경된 클래스를 다시 배포받아야 되는 거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쪼개라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밑에 그림처럼요. 그래서 유저 1은 어딨어? 네. 유저 1은 OP1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클래스를 디펜던시를 걸고 얘를 구현한 놈. 또 반대로 2에 대해서 3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의존고가 있던 걸 중간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생겼죠. 그러면 만약에 OP2가 바뀌었어요. OP2가 바뀌었으면 OP2가 바뀐 놈을 인터페이스로 상속받은 OPS에서 OP2가 바뀌었죠. 그래서 얘를 재컴파일을 해야겠죠. 라고 하더라도 유저 1은 OP1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얘를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였죠. 이게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LSP에서 제가 이 구조가 완벽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죠. 네. 날 수 없는 새, 있는 새, 날 수 없는 새. 이런 식으로 상속 계층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기능별로, behavior별로 오히려 뽑아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 수 있는 새, flyable 인터페이스, 짖을 수 있는데, quackable 인터페이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새라는 놈으로부터 상속을 이렇게 받고요. 받고 날 수 있는 flyable 인터페이스를 또 이렇게 상속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quackable 또 이렇게 상속을 받고 그럼 요 새라는 클래스에는 fly와 quack라는 behavior는 없어져야겠죠. 그쵸? 예. 그래서 짖을 수 있으면 짖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고 날 수 있는 건 날 수 있는 것으로부터만 상속받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바로 얘가 바로 그 예시입니다.
애니멀이라고 클래스를 잡았어요. 애니멀이라고 했으니까 애니멀은 뭐 새도 있을 것이고 육상 동물도 있을 것이고 물고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스위밍, 플라이, 러닝 다 갖고 있겠죠. 개도 애니멀, 상어도 애니멀, 거위도 애니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상속 계층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걸로 잡아놔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건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LSP도 문제가 생긴 거고, 또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도 문제가 생긴 거죠. ISP도. 그래서 오히려 독, 덕, 샥을 놔버리고요. 걔는 뭐 할 수 있어? 달릴 수 있어, 수영할 수 있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달리고 수영하고 날 수 있어. 나는 우리 있죠. 상어는 뭐 할 수 있어? 수영만 할 수 있어. 이렇게 가져오는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잡는 것이 더 낫다. 이게 ISP입니다. 이제 솔리드의 마지막 DIP입니다. DIP는 앞서서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DIP. 개념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 구체적인 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 바뀌지 않는 것은 바뀌는 놈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 바뀌는 놈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죠? 왜 DIP냐, 그게. 자, 여기 추상적인 게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잘. 근데 여기 바뀌는 놈이 있습니다. 예. 추상적인 거, 어떤 개념적인 거에서 제어 흐름이 항상 상세한 걸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예, 매니저에서 매니저부터 다른 구체적인 걸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제어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어 흐름이 흘러가려면 이 A라는 모듈은 B에 대해서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어 흐름과 의존 관계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제어 흐름과 의존 관계, 실제 제어하는 흐름과 의존 관계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SDP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뀌는 놈에 대해서는 가급적 의존성을 갖게 만들지 마라. 여기 근데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어 흐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의존 관계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역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버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서서 제가 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가 B였어요. 바뀌는 놈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제어 흐름과 의존 관계가 맺어져 있었죠. 그런데 바뀌는 놈에게 의존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의존 관계를 어떻게 돼요? 끊어야 돼요. 역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껍데기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동일하게 제어 흐름과 의존 관계를 가져가고 여기서 상세 클래스를 둬서 얘는 이 B로부터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는 거고 제어 흐름은 여전히 이렇게 흘러가겠죠. 수상적인 거에서 상세한 걸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DIP입니다. 이게 DIP예요. 역전됐기 때문에. 쉽죠? 그래서 배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러면 이 영역에서 제어 흐름은 이렇게 가지만 의존 관계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중간고사 시험 잘 보시고 5월 달에 이제 리팩토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